안녕하세요. 저는 59살 김은희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28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된다고 말하지만 제게 시댁은 끝내 편안한 집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조용한 눈빛이 더 많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친정집이라 자주 편하게 드나들었지만 저는 늘 손님처럼 조심해야 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새벽부터 부엌불을 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끝낼 때쯤이면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는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부엌에서 혼자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만 오면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나무라도 시어머니가 서운한 말을 해도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은희야, 그냥 한 번만 참자. 그 한마디를 들으며 저는 28회를 살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예약도, 약을 챙기는 일도, 식사를 떠드리는 일도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마지막 2년은 거의 누워 지내셨는데 새벽에 부르시면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도 저였습니다. 시누이들은 가끔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그 말이 고마움인지 책임을 떠넘기는 말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야 긴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을 모두 배웅하고 제사상을 정리하던 중 큰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올케, 잠깐 이리 와봐.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도 원하시던 일이야. 사인만 하면 돼.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상속포기 확인서.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번만큼은 제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제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상속포기 확인서를 바라보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잖아.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사인만 하면 돼. 작은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머니 뜻대로 조용히 정리하자는 거야. 저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집과 예금, 토지까지 모든 재산은 두 시누이가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아래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8회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제 시간까지 한 장의 종이로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그냥 사인하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했던 시간도,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병원을 오가던 날들도 남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제 앞으로 볼펜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원래 현명하잖아. 저는 볼펜을 손에 들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제가 사인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사인 못하겠습니다. 순간 두 시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작은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옳게, 설마 욕심내는 거야? 욕심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집을 달라고 한 적도,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희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저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나보다 누나들이 더 중요했네요.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오래된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작은 원목 서랍장이었습니다. 맨 아래 칸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 사이로 누렇게 바랜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봉투는 5년 전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앞두고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 인생을 바꿀 진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계시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두 시누이는 얼굴만 비춘 채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베개 밑에서 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은희야, 내 어머니,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저는 무슨 서류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기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시어머니도 회복하셨습니다. 저 역시 봉투의 존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 봉투가 제 눈에 들어온 걸까요? 저는 봉투를 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왠지 혼자 확인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내용이라면 전문가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 봉투 하나만 넣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상담실에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같은 내용을 2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손을 꼭 모은 채 그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여사님, 네. 혹시 이 문서를 다른 가족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편지가 아닙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 문서 하나가 앞으로 가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변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아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 문서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네. 날짜와 서명, 내용까지 모두 자필입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평생 메모를 남기실 때마다 보던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은희에게.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표현을 못하고 살았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은희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집은 은희에게 남긴다. 누구도 내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저는 종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두 시누이가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뜻을 지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두 시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은 형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설마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큰형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문서?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순간 거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큰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작은형님도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8회 동안 참기만 했던 김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두 시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1년이 넘는 상속소송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고 제가 시어머니를 속여 작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저는 어느새 욕심 많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시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보냈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달라고 부르시던 일,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한 숟갈씩 죽을 떠드리던 날, 겨울밤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든 제 어깨에 이불을 살며시 덮어주시던 모습,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 어머니, 내가 미안하다. 저는 그저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지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뜻을 지키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한 사람의 진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보다 증거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10년의 기록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영수증, 응급실 보호자 서명, 약국 영수증, 휴대전화 문자,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찍었던 사진까지. 책상 위에는 어느새 두툼한 서류가 쌓여갔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증거라고 불렀지만 저에게는 함께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마침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두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누이 측은 처음부터 유언장을 부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곁에서 영향을 준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병간호한 시간이 의심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응급실 보호자 명단, 요양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를 담당했던 간호사의 사실확 인서까지. 판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필적 감정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유언장 전체가 시어머니의 친필이며 위조 흔적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두 시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뜻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조용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내 마지막 선택을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라. 이 집은 은희가 받아야 한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은 유언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망인의 의사는 충분히 명확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8회 동안 참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던 날, 새벽마다 병원으로 달려가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야 비로소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선고기일, 판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큰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작은 형님은 끝내 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28회 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탓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희야.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까지 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28해가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이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은 많이 했지만 막상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큰형님과 작은형님도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큰형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 작은형님도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형님들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시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화해하지도 않았고 서로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선택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뜻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따뜻하게 웃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지난 28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았고 집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에는 집안일을 먼저 찾아서 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는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은 산책이나 다녀올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늦었지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시누이들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는 것보다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방은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끔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하지만 마지막 유언장에는 그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진심을 남겨주신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언제나 가족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가 가족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참고만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삶과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도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속포기 각서에 사인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